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다.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라고는 훈련기인 T6 10대와 연락기인 L4, L5 12대, 도합 22대가 전부였다.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80여 대의 전투기를 포함해 2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던 북한군과는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무기 장착이 불가능한 L4, L5 연락기와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가 직접 폭탄을 안고 후방석에 올라타 손으로 투하했다. 이른바 맨손 폭격이다. 1950년 7월 2일 태극마크가 선명한 대한민국의 최초의 F-51 전투기가 대구기지에 도착한다. 육군부대의 근접 항공지원 요청에 따라 첫 출격을 감행한다. 목표 지역은 동해안의 묵호, 삼척지역과 충주, 영등포, 노량진 지구. 전투기 부대는 이날 탱크 및 연료 저장소 파괴, 무기고 타격 등의 전과를 올린다. 한국 전쟁 초기 22대의 연락기와 훈련기가 전부였던 대한민국 공군은 휴전 무렵 총 병력 11,461명과 F-51 전투기 79대를 포함한 110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공군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정신과 도전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져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첨단 전투기를 갖게 되었다. 바로 KF-21 보라매이다. 매우 편안하고 순조롭게 비행했다. 훈련 시뮬레이터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개발에 성공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비행을 마친 조종사 안준현 수령의 발언입니다. KF-21 CJ 1호기 최초 시험 비행이 19일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이며 공계약 체결 기준으로 6년 7개월 만입니다. KF-21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류광수 부사장은 KF-21 보라매가 한국항공산업 발전과 대한민국 공군의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염원을 안고 오늘 역사적인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면서 2002년 T-50의 꿈을 이루었고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기적을 이뤘다고 감격했죠. KF-21 CJ 1호기는 수직꼬리 날개에 1호기를 뜻하는 숫자 001과 태극기를 부착하고 경남 사천에 있는 공군 활주로에서 이룩했습니다. 이후 사천기지 상공에서 비행하면서 항공기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km, 200노트 정도만 비행했습니다. 시험 비행을 마친 안준영 공군소령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실은 이륙 지점까지 마음속 부담이 컸다며 막상 이륙 후 사천 상공에 떠오른 뒤부터는 편안하고 순조롭게 정해진 경로대로 비행했다고 말하면서 KF-21 개발과 시험 비행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종 평가까지 남은 20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이날 비행에서 KF-21 CJ 1호기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6개국이 개발에 참여한 미티어 미사일은 속도가 마 4.5, 사거리는 200km가 넘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의 속도는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을 정도이죠. 유럽을 대표하는 차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전투기, 영국 F-35 전투기에도 탑재돼 운용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운용합니다. KF-21 사업은 사업 규모만 총 8조 8천억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카이는 향후 4년간 스텔스 도료를 KF-21 CJ기에 적용, 비행 중 여러 상황을 설정해 성능을 재검증할 예정입니다. KF-21에 스텔스 도료가 적용되고 추후 내부 무장창을 갖추게 되면 F-35와 F-22 등 5세대와 견줄 수 있는 피탐률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외신들 역시 이날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주목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F-35에 대한 한국의 가격 경쟁력 있는 대답이 첫 시험 비행을 했다라고 하였고 군사 전문 매체
당시의 디펜스 와이드는 한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가게 되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트기로 꼽히는 랩터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KF-21의 동체가 현존 최강의 스텔스기인 F-22와 매우 비슷해 해외에서는 베이비 랩터라고 불리기까지 하는데요. 누군가는 KF-21 그거 F-22 짭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전투기 개발 역사가 깊지 않은 한국 입장에서 F-22 짭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키드 마틴이 공식 파트너십으로 참여했는데 F-22와 닮을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기도 하고요. 사실 F-22와 동체만 비슷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항법 제어도 F-22급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일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성공적인 개발 이후 현 KF-21 즉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개념 및 계획 등의 마스터 플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총책임자였던 전영훈 박사는 국방부 보고서에 T-50보다 발전된 항공기를 우리가 개발할 경우에 체계 종합이나 형상 공력, 세부 개통, 시험 비행 등은 큰 리스크 없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항공 전자나 비행 제어 개통은 그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말은즉슨 껍데기야 뭐 T-50 개발 노하우를 살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현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공 전자 장비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개발 역사가 짧은 한국인 만큼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직언한 것입니다. T-50 개발 역시 항전 비행 제어는 로키드 마틴 측에서 기술 지원을 받은지라 당시 우리나라 기술진들 가운데서는 책임지고 개발할 사람이 없었죠. 이에 국방부에서는 거의 반포기하는 심정으로 해외 업체와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술진 파견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미국 로키드 마틴과 보잉 등 업체들은 국가 기밀급인 전투기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고 유럽의 항공기 제작 업체인 사브 등은 관심은 표했지만 막상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며 핵심 기술 이전은 힘들다고 못을 박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던 가운데 한국은 미국에서 F-22 랩터의 항전 비행 제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총괄 담당했던 한국계 미국인 개발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박시몽 총괄이었는데요. 그는 미 맥도넬 더글라스, 보잉, 로키드 마틴, 레우시온 등 미국 방산업체에서 근무한 천재 개발자로 F-22 랩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책임자였으며 다수의 전투기 항법 및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 및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세계적인 전문가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기회로 삼고 비밀리에 박시몽 총괄과 접촉하여 결국 그는 KF-X 사업의 최대 난관이었던 항법 비행 제어 파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박시몽 총괄이 한국으로 귀국한 2011년 KF-X의 탐색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박시몽 총괄의 프레젠테이션 이후 2014년 개발 진행이 진행되었는데요. KF-X 사업의 진심이었던 박시몽 총괄은 단순히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온 것이 아닌 과거 근무했던 미국 방산업체에서의 F-22 주요 데이터를 모두 챙겨서 가져왔는데 당연히 미국은 노발대발하였고 이에 2019년 미 수사 당국에 체포되어 2020년 9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21개월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 판결에 참여한 미국 군사범죄조사국의 발언을 보면 박시몽은 미국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할 때 우리 방위 체계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위임받았다. 그가 이익을 위해 정보를 훔치고 불법으로 수출했을 때 그는 우리의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세상에 맞수가 없다는 최강의 전투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KF-21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비행 제어나 항공 전자장비마저 F-22의 것을 참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체 형상이 F-22와 비슷할수록 리스크 없이 그 데이터 값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 이는 개발 기간 단축은 물론 혹시 있을 실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KF-X의 사업이 추진될 당시만 해도 한국의 성공을 예상했던 국가들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항공 기술이란 것이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와 경험 및 기술력이 축적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시몽 총괄의 데이터베이스와 기술로 인해 한국은 건너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계단을 몇 개나 뛰어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제트기의 스텔스 역량을 뜻하는 레이더 단면적 RCS에서 F-22 랩터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을 갖췄습니다. F-35는 0.001제곱미터이고 F-22는 0.0001제곱미터이죠. F-22와 유사한 동체와 항법 제어를 갖춘 KF-21은 미들급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난 RCS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21세기 문익점인 박시몽 선생님 향해 오열. 현재 형량을 모두 채우고 귀국한 네비오닉스 코리아 박시몽 대표는 검증된 항공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설계 부분의 최고의 전문가답게 한국의 원천 기술 확보 및 인재 양성과 우주항공 분야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KF-21이 F-22 랩터의 동체와 소프트웨어 등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완성도를 지녔기 때문에 당연히 KF-21은 블록 진화 단계를 거쳐 5세대 스텔스 이상으로 개발을 고려 중에 있는데요. 블록 3단계에서는 A사 레이더의 성능 개량, 향상된 센서 및 생존 시스템 통합,
조합, 내부 무장창 신설, 커스-X와 연계한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레이저 무기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 5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KF-21이 하늘 높이 비상하고 있을 때에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TOC-마이가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추락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15년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TOC-마이가 에어쇼 훈련을 진행하던 중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공군에는 숙련된 엔지니어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도입된 지 한참 된 TOC-마이의 소모품 교체 주기도 제때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사고 역시 정비공의 실수로 인한 휴먼 에러, 인재라고 판명나는데요. 사고 원인 규명 이전에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어찌 인도네시아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뜬금없이 되려 한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이번 사고에 대해 T-50 훈련기에서 폭발음이 들려 사피트라 중령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기사에서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우리의 귀중한 인재를 잃었다며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한 만큼 한국에서 수입한 기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한국 책임론을 꺼내들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공군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파일럿들의 희생을 더 많이 내기 전에 TOC-마이와 같은 한국제 항공기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한국도 책임이 있으니 TOC-마이를 한국으로 보내고 IF-21을 더 싸게 들여와야 한다. 벌써 두 번째 사고다. 남아있는 훈련기는 전부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한국이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TOC-마이 사고로 인해 우리는 지금 한국과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해야 하며 한국은 기존 계약보다 더 나은 계약을 제안해야 한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직도 8천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하면서 프랑스 사브사의 라팔 전투기 구매 계약을 확정지었던 인도네시아가 자국 조종사의 안타까운 사고를 가지고 한국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옳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예의에도 벗어나죠. 인니 이행시, 인니야, 니 잘못이야. 개발 과정에서 현재까지 아직 여러 어려움이 남아있는 KF-21이지만 기술진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미국은 최상의 전투기를 만들고 한국은 최적의 전투기를 만든다고. 점점 완성에 가까워지는 KF-21이지만 아직 완벽에 가깝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KF-21은 한 가지 큰 단점만 고쳐지면 완벽한 기체가 될 것이라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 인터뷰에서 KF-21은 이것만 없으면 완벽하다. 바로 이거. 한국형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시제 3호기가 지난 5일 오후 시험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공군 52전대 이진욱 중령이 탑승한 시제 3호기는 이륙에 성공한 뒤 37분간 비행하며 비행 성능을 시험하였고 어떤 문제도 없이 무사히 착륙에 성공하였는데요. 지난해 7월 1호기 초도 시험 비행 성공과 지난해 11월 2호기 시험 비행 성공에 이어 3호기도 무사히 첫 비행에 성공하였는데 특히 이번 시제 3호기의 성공은 앞으로 KF-21의 양산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세대의 시제기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제 4에서 6호기는 비행시험이 아닌 무장검증과 군 운용 적합성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3호기에는 기존 시제 1호기에서만 가능했던 속도 영역 확장과 시제 2호기에서만 가능했던 구조하중 영역 확장을 위한 계측 시스템이 모두 구비된 첫 번째의 다용도 다목적 시제기입니다. 방사청은 이날 보도를 통해 3호기의 비행이 시작됨에 따라 체계개발 비행시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속도, 구조하중 등 영역 확장 시험을 좀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카이는 앞으로 2000회 이상의 비행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절차는 초기 건전성, 비행 영역 확장, 성능 검증, 무장 적합성, 및 군용 적합성 시험으로 구성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초기 건전성 시험은 안전한 비행 영역에서 각 계통의 기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제 1, 2호기의 역할이 여기에 중점되어 있었죠. 그러나 비행 영역 확장 시험은 비행 고도, 속도, 하중 등을 본격적으로 확장해가는 단계로 3호기의 출고가 그 첫 출발을 알린 것입니다. 3호기는 올해 1분기 내로 초음속 비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시제기들의 최고 속도는 시속 370km, 고도는 15,000피트, 약 4,600m를 기록했습니다. 초음속이 마 1은 시속 1235km의 속도이고 KF-21은 최종적으로 마 1.81, 시속 2234.9km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시제 4호기에서부터 진행될 성능 검증은 비행 성능, 비행 제어, 세부 계통, 항공전자, 고도속도계, 무장계통 성능 등을 검증하는데요. 무장 적합성 시험은 무장의 안전분리 및 무장 정확도를 검증하는 단계이고 군 운용 적합성은 소유군인 공군이 이를 직접 수행하면서 타기종 전투기와의 연합훈련 및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카이는 사무기의 비행 영역 확장 시험에 대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내비쳤는데요. 사실 시험 비행을 쭉 살펴보면 걱정스러울 정도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시험 비행 때 결함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하고 추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험의 목적인데 KF-21 시제기들은 모두 순하고 말 잘 듣는 애기처럼 별다른 문제점을 노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비행시험이 있기 전 지상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풍동실험실에서의 치밀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동실험은 인공적으로 음속에 가까운 바람을 일으켜 군사 분야의 초고속 비행체의 모든 성능을 검증하는 우리군의 핵심 시설입니다. 미사일과 전투기 등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할 때 이런 영역에서 요동치는 공기 역학적 힘을 측정해야 하는데 KF-X 사업 초기 우리군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었고 이에 개발 품목 또는 연금 목적 등 군사 비밀이 노출되는 부작용을 감수하고 국외 장비를 임대해 사용하거나 우리 무기 체계를 국외로 반출해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제작한 장비가 외국의 자체적인 규격에 맞지 않는 등 호환성의 문제도 불거져 좀처럼 테스트 한번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은 스웨덴 항공우주국에서 시설을 들여와 4년간의 개량과 연구 끝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KST-1500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마 0.4에서 1.7까지 철음속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시험 정확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류 풍동 실험 장비는 인공적으로 바람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내보내는 방식 또는 팬을 이용해 강한 바람을 계속 순환시키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상반된 개념으로 동시에 구현하는 장치를 만들기까지 매우 많은 기술력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항공연구진들은 수년간 밤낮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개발에 착수하였고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한편 시제 1호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세대의 시제기가 출고된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장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KF-21 시제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생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는 제작사인 카이의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선구안이 제대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KF-X 사업 초기 일생일대의 순간에서 기막힌 두 번의 생각이 전환이 오늘날 KF-21 시제기의 성공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이언버드의 자체 개발입니다. 아이언버드란 첫 비행에 돌입하기 전 비행의 모든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즉 항공기 형상 구조물에 비행 제어에 필요한 모든 유압 및 전기전자 부품들을 넣어 마치 실제 비행하는 시제기와 유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이에 기술적 결함과 일정 지연, 비용 상승 등 다양한 리스크를 크게 완화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개발 장비가 바로 아이언버드인 거죠. KF-21 비행제어 시험팀 서성조 책임은 KF-X 개발에 착수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우리 기술로 만든 아이언버드였다고 하였습니다. 본래는 무그사가 아이언버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하였으나 돌연 이전 불가 태도를 취했고 한국 기술진들은 아이언버드의 성공이 곧 KF-X의 성공인 만큼 자체 개발로 선회하였습니다. 개발을 시도할 당시 관련 논문을 찾는 것조차 어려웠고 외형을 보여주겠다고 선뜻 허락한 외국 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밤낮 이리저리 발품을 팔았고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거쳐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장비 및 노하우는 한국의 항공기 개발 인프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KF-21의 결함 및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 주어 빠른 시제기 출고로도 이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의 전환은 바로 조선업계의 인력을 카이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 이후 카이 개발 총괄 상무는 사실 항공기 개발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적인 일이라며 그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점을 개발 인력 확보라고 하였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예산과 시간에서 인력 보충은 쉽지 않았고 특히 경남 사천 지방에서 근무하는 환경은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이때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선박 설계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퇴직하는 사례가 속출하여 카이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선 것인데요. 2016년부터 4년간 조선업체 인력 373명은 카이로 이직하였고 특히 2017년에는 경력직 가운데 절반 이상을 조선회사 출신들로 채용하였습니다. 조선업과 항공업은 일견 유사성이 없어 보이지만 수송기기를 제조하는 점과 대형 군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직무 연관성이 높습니다. 카이 측은 군용 선박을 개발할 때 방위사업청 산하에서 사업을 따내고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초도 양산을 하는 시스템이 우리 쪽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조선 숙련 인력이 체득해온 체계와 계통 구성이 비슷해 업무도 빠르게 습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공학적 측면에서도 유체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공학이라는 점에서 조선공학과 항공공학은 동일한데요. 세부적인 차이점은 항공공학은 물보다 밀도가 옅은 공기 속에서 얻어지는 양력에 기반하는 구조물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조선공학은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물에서 부력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큰 구조물을 다루는 공학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서울공대에는 조선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항공학을 전공코자 하는 학생들이 함께 입학한 조선항공학과가 있었을 만큼 두 공학은 사실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카이가 고급 엔지니어들을 제때 보충하지 못했다면 KFX 사업 차질이 생겼을 수 있었을 터, 이에 조선업 설계 전문가들을 채용키로 한 생각의 전환은 위기를 돌파하는 기막힌 전략이었고, 또 일자리를 잃은 조선소 출신 인력들은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서로 윈윈이 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한국인의 DNA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죠.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웨이보에서는 KF21의 CJ3호기의 출고 소식을 다루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빠르게 또 순항하고 있는 KF21 사업을 두고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들은 마치 저주라도 쏟는 듯 작심하고 비난을 퍼부는 상황입니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그냥.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허풍 떨지 좀 마라. 이게 빵지들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게 아니잖아. 저기요, 만든다는 말의 의미가 그저 조립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 진짜 웃겨 죽겠네. F22 닮았으니까 다 된 거라고. 각종 설계 결함이나 디테일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5세대기의 비약이는 발톱에 때마는 수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비판한다. 그럼 성능은 인증된 것인데요. 이렇게 또 짱증서 발급되니 마음도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중국이 아니라면 그런 거다. 고로 KF-21은 초대박이다. 1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CJ-4호 복좌형 전투기가 지난 20일 비행시험에 성공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오전 11시 19분 이륙하여 34분 동안 비행에 성공한 것인데요. 특히 이날 CJ-4호기의 첫 비행은 KF-21 복좌형 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에서 뜻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CJ-4호기는 단좌기인 1, 2, 3호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되어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좌기인데요. 단좌기를 복좌기로 전환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술력이 동반됩니다. 후방 조종석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을 찾아야 하고 또 변경해야 하기에 프레임, 브레이킹 및 지지대 같은 구조 구성 요소들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항전, 제어,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방대한 양의 시스템 수정을 통해 기존 장비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통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좌석을 늘리며 내부 연료 탱크 공간을 줄여야 하기에 이에 따른 무게와 균형의 재조정 및 연료 및 밸러스트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안전 및 성능 표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에 고도의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과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즉 단좌형에서 복좌형으로 바꾸는 것은 상상하는 것 외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많은 작업이며 이는 한국이 고도의 항공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은 2021년 자국의 5세대 첨단 스텔스기 라 주장하는 제니10의 복좌형 개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개발 완료를 하지 못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카이는 KF-21 체계 개발 때부터 이미 복좌형 개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순조로운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복좌형 시제기 첫 비행 시험에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드러내는데요. 라이벌이자 왼수인 중국과 일본의 반응, 그리고 동맹국이자 찐 형제의 나라 폴란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에는 CJ-4호기 영상이 올라왔고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러 업체들의 부품들을 조금씩 가져와 항공기를 만든 것은 마치 폐품을 모아 컴퓨터를 조립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개발 테스트는 꽤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다. 이 전투기는 전체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경쟁자로서 생각했던 것만큼 불안정해 보이진 않는다.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현재 운용 중인 모든 4세대 전투기보다 뛰어나다. 대략 4.5세대 수준이죠. 한국은 면적이 산둥성보다 작으면서 반도체, 군사산업, 자동차, 조선업 등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니 좀 멋지긴 하네요. 확실히 일본보다는 산업이 튼튼한 것 같습니다. 자체 개발은 F-35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부 무장창을 개발할 계획이지만 그것은 2030년대의 이야기이며 중국과 미국의 6세대 기술이 검증될 때쯤이겠죠. 내부 무장창 자체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KF-21은 모든 데이터를 다른 나라에서 받아서 결국은 제작에 성공했는데 그에 비하면 일본은 여전히 실용적인 선택을 하고 있네요. 미친 속도의 개량, 미국인들은 한국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말이지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을 한 수
위에서 아래로 여기는 중국의 특징은 그대로 있지만 생각외로 무작정 까내리는 글들이 없어 다소 놀랐는데요.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 비행 과정을 직접 접하면서 실물로 공개된 KF-21이 비행시험에서 완벽하게 성공하니 더 할 말이 없었던 것이겠죠.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 네티즌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자국의 신세를 한탄하며 한국의 깊은 열등감을 느끼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MRJ 철회와 H3 로켓 연기 등 안타까운 뉴스가 많아서 억울한 마음입니다. 헌법적 제약으로 무기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방위 산업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국방 유지를 위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방위 산업을 확실히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일본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산업을 발전시킨 한국이다. 항공우주 산업은 일본의 지원이 없었기에 더 늦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KF-21은 미국의 오래된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기 때문에 디자인 컨셉에서 시대에 뒤떨어져 보인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 때문에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는 주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일단 성과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은 늘 그렇게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비행기 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자국을 약화시키려는 매국 세력들의 활동이 너무 강해 매번 무산되어 안타깝다. KF-21 멋지네요. 사양은 알 수 없지만 자국에서 개발 및 개조를 계속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미국이 전투기 공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공급이 막히면 자국이 개발 중인 기체가 없어 모든 게 무산됩니다. 이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OS, 선박, 보안기술, 드론, 농산물, 식품, 에너지 등 일본의 모든 분야가 그러하죠. 심지어 인재조차도 외국에 의존하는 일본은 언제 어디서 쥐고 있던 끈이 떨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자급자족이야말로 국력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자국 산업을 방치하고 외국 제품에 의존하는 것은 군사안보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인들답게 여러 말로 속내를 감추고 있지만 결국 내용은 KF-21이 부럽고 우리 일본도 빨리 방산에 투자하자는 것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동맹국이자 형제국인 폴란드 네티즌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폴란드 매체 캄플리티에서 보도한 KF-21 시제 사오기 소식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엄청난 속도네요. 아니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폴란드는 언제 KF-21 프로그램에 참가합니까? 한국은 걷지 않고 뛰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이득 좀 보려면 올해 내로 참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프로그램에 함께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개발된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할 거야. FA-50이 거의 F-16이라면 KF-21은 거의 F-35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KF-21도 48대 가져와야 한다는 것뿐. 48대 소매상이냐? 더 사자 라고 했습니다. 사실 기존 1235 시제기와 달리 시제 4호기 복자형이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자형 개발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복자기는 교육과 훈련에 이점을 주기 위해 개발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보다는 조종사의 작전 수행 능력을 수배로 향상시켜준다는 데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체 내에서 초코바를 돌려먹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본격적인 전자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현대의 공중전은 영화처럼 미사일로 펑펑 쏘거나 현란한 공중고개를 선보인다고 해서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자전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적의 통신 및 전자장비를 방해, 교란, 기만, 무력화 혹은 불능화하는 전자전은 현대 육해공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임이 분명하고 그 중에서도 항공작전에서의 전자전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2019년 2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국경 분쟁과 동시에 공중전이 벌어졌을 때 인도 공군의 수호이 30 MKI 전투기는 파키스탄 공군의 F-16 전투기가 발사한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이스라엘제 EAL-822 자체 방어 전자전 장비로 따돌리는 데 성공했고 파키스탄은 프랑스제 DA-20 전자전기로 인도 공군 전투기에 전파 방해를 수행하여 인도 전투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두 전자전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였죠. 즉 후방 조종석에 탑승한 조종사가 바로 전자전 지휘관 또는 전자전 대책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복자형의 개발은 본격적인 전자전 개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자형에서도 전자전 전술을 펼칠 수 있지만 복자형이 단자형에 비해 전자전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2020년 중국은 자국 제니십 항공기가 남중국해에서 F-35를 마주한 후 곧바로 공중전과 전자전 능력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자 연계량을 추진하였죠.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발전해 첨단 컴퓨터가 수초 만에 민감한 정보를 모아 처리하고 정리하고 분석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일이기에 때로는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한 명의 조종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는데요. 이에 후방 조종석에 탑승한 전자전 지휘관은 항공기의 EW 시스템과 센서를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전방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고 전술적 결정을 내리는데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전 지휘관은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군과의 조정을 담당하여 임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후방 조종사는 지상 관제소와 주변의 조종사들에게 적기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동적이고 고강도의 전투 시나리오에서 특히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복자형 개발은 한국의 KF-21의 전자전 능력에 큰 향상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럼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과연 현장의 핵심이자 게임 체인저인 전자전 기술에서 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도달했는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한국은 아시다시피 전자산업 강국 중 한 곳입니다. 삼성, LG, SK, 한화, 현대 등의 유명 대기업이 있고 강소기업들의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국가이죠. 또한 국가기관과 민간 산학에서의 관련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형 전투기가 나오면 과연 전자전 능력이 가능할까 보다 과연 얼마나 뛰어난 전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가 실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여러 자료와 전문가들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KF-21이 이제 막 비행시험에 들어갔는데 전자전이 웬 말이냐 하실 수 있지만 한국의 전자전 장비의 역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다였죠. 한국 해군은 1970년대 북한의 대한미사일 위협이 심화되자 적의 미사일을 교란시킬 장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이로써 전자전 장비 국산화 개발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ADD와 금성정밀 공업, 즉 현재의 LIG 닉스원이 1970년대에 개발한 함정용 제밍장비 UAQ-11이 그 시작인데요. 당시 원천 기술이 없었던 한국은 해외 제품을 참고해 한국의 사정에 맞게 개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반이 형성된 한국은 2000년대 결국 SLQ-2000이라는 걸작을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소나타라고 불리는 이 전자전 장비는 정보 탐지 기능과 제밍 전자 공격을 겸비하였고 세계 최초로 자체 동조형 방향 탐지 기술까지 적용하는 과감함을 선보였습니다. 그 뒤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년에는 새롭게 함정용 전자전 장비 2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제 세계 최고의 함정용 3세대 전자전 장비 획득을 앞두고 있죠. 그렇게 바다에서 시작한 한국산 전자전 장비는 결국 하늘에서 만개하게 되었습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 국산화는 지난 40년간 급속히 진행되었는데 그 시초는 ALQ-88K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전투기를 판매하긴 하면서도 전자전 장비만큼은 꽁꽁 감춰두며 일체 개별 판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ADD와 금성정밀의 의기투합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졌고 7년의 노력을 1990년대 초 ALQ-88K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ADD와 금성정밀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그 덕분에 한층 더 성능이 향상된 ALQ-88AK를 개발하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이던 F-16 전투기에 우리 손으로 만든 전자전 장비가 처음 탑재되는 쾌거도 달성하였죠. 당시 한국이 만든 장비에 미국에서 참관하러 온 로키드 마틴 관계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1991년 7월 대구에 위치한 공군 제11 전투비행단에서 진행된 총 32회의 시험평가 결과 국산 제품 ALQ-88AK를 탑재한 F-16 전투기가 적기 8개가 쏘는 미사일을 모두 교란에 성공하며 기대를 뛰어넘는 환상적인 성능이라는 극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국산 전투기 중장기 소요 도출이 확정된 이후 미국의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 사태와 맞물려 ADD와 LIG 넥스원은 KF-X용 전자전 장비 프로그램명 ALQ-200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개발로 인해 대한민국은 4.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RF 제모의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F를 뜻하는 라디오 프리퀀시는 무선 주파수를 뜻하는데요. 이때 RF 제모의 기술 확보는 오늘날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완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16년부터는 통합 전자전 장비로 불리는 EW 수트 개발을 착수하였고
현재는 시험평가 단계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EW스트가 기존에 국산화된 AQ 시리즈와 차별화되는 점은 내장형, 통합형, 경량형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방식은 국산 제품을 미국산 전투기에 부착해야 했기에 외장형 포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EW스트는 우리가 직접 개발한 KF-21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효율적인 외장형이 아닌 내장형으로 개발되어 최초로 탑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EW스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개별로 나뉘어져 있던 전자전 장비를 하나의 통합체계로 바꾼 것으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전자전 체계인 EWC, RWR, CMDS, RW 제머 4개의 구성품을 하나로 통합한 복합 무기 체계입니다. RWR은 레이더의 고주파 위협 신호를 조기에 탐지 및 식별하여 조종사에게 경보하는 장치입니다. CMDS란 카운터 메저 디스펜서 시스템으로 적 레이더 및 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하여 셰프탄이나 플레어 탄을 발사해 임무 항공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죠. RF 제머는 적 레이더, 미사일 및 대공포의 고주파 위협에 대응해 재밍 신호를 방사하여 적 레이더 및 미사일을 교란시켜주는 기술이며 EWC는 일렉트로닉 워페어 컴퓨터로 RWR이 탐지한 위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위협 상황을 임무 컴퓨터에 입력하여 대응 장비들을 제어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일단 멋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기술의 실제 성능도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KF-X 정강선 사업단장은 한국의 EW스트는 해외 선진국의 장비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최첨단 무기체계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0일 정강선 단장은 호암재단 온라인 강연회에서 KF-21의 전자전 능력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킨 KF-21G 전자전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역시 한국의 전자전 장비의 우수한 성능으로 무궁한 잠재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이처럼 제한이 없는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국산 장비와 국산 전투기라는 날개를 달아주니 우리 기술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W스트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산화 및 자주적 운용 능력을 갖춘 나라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에 불과합니다. 이들 국가는 최고 핵심 우방국에게도 전자전 기술 및 데이터, 운용 노하우 공유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었죠. 따라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육해 공급 모든 전력에서 이뤄낸 전자전 국산화가 세계적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자형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전자전과 더불어 바로 5세대 이후 최대 핵심 전략이 될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 운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후방 좌석에 탑재하는 전자전 지휘관은 항공기에 탑재된 전자전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과 함께 적의 전자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아군 항공기, 즉 무인 항공기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요.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에서 KF-21과 가오리 X의 협동과 관련해 드론과 통신하고 제어하는 것을 후방석에 앉은 EW5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KF-21 개발 과정에서 5.5세대의 정의를 무인 체계와의 복합 운용으로 공식화한 데 주목해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다면 지상관제소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복합 운용을 하는 데에서는 전자전 지휘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전자전 지휘관 EWO는 무인기 편제에 조정 및 통신을 취하고 무인기의 센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잠재적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무인기를 조종하는 지상관제소 측과 협력하여 전체 임무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오더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자형이 가져오는 주요한 의미는 새로운 파생형인 전자전기 KF-21G 그리고 KF-21의 5.5세대로의 점진적 진화의 추석이 될 멈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가오리 X와 KF-21의 유무인 복합 운용이 5.5세대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최근 ADD에서 가오리 X와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DD와 대한항공은 총 3가지 타입의 가오리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중인데 가오리 X1은 준 스텔스의 무인 정찰기, 가오리 X2는 스텔스 무인 폭격기, 그리고 가오리 X3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입니다. 현재 가오리 X1은 개발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ADD 정상준 박사는 우리 무인기 기술이 조만간 스텔스 무인기를 제작 양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며 이같이 밝혔고 2025년 시제기가 출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2027년에 개발이 완료될 내부 무장창을 탑재한 완전 스텔스 무인 폭격기 가오리 2X의 실물 사진이 X2 탑재용 VHF 안테나 설계 논문을 통해 공개가
되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 X2의 숨겨진 비밀도 함께 드러났죠. 그건 바로 X2 무장형 스텔스 무인기의 구조물 조합 방식을 톱니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와 무장 탑재를 비장의 카드로 꺼낸 X2에 있어서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이에 소투스 패턴으로 불리는 톱니 설계를 접목하여 구조물의 레이더 단면 RCS를 레이더 수신기에서 다시 반사하는 대신 레이더파를 산란 및 흡수하여 감소시킨 것인데요. 톱니 구조는 회절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인해 레이더파가 다른 방향으로 지나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절은 전자기파가 진행 중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옆으로 돌아서 진행하는 현상이죠. 또한 회절 외에도 톱니의 각 모서리에서 레이더파의 반사를 유발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파동을 더욱 산란시킬 수 있는 다중 반사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모서리와 모서리의 만남이 반복되면 레이더파가 다른 방향으로 산란되어 반사된 파동이 레이더 수신기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톱니 구조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항공기 설계에 상당한 변경이 필요한데요. 특히 맞닿는 면적이 세분화되어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 항공기의 공기 역학과 전반적 성능에 악영향을 끼치고 오히려 반사 면적을 늘리는 꼴이기에 고도화된 정밀 절삭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제조 비용과 생산 시간이 증대되기에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 1300mm의 레이돔으로 가정 시 기존 방식인 일렬 조립의 경우 좌우 한 번씩 총 2번의 레이저 커팅이면 끝이 나지만 톱니 구조는 좌우 각기 12번 총 24개의 절삭이 필요한 만큼 시간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즉 스텔스에 있어서 톱니 구조의 방식은 한 나라의 기술진들의 기술력 그리고 제조 능력의 생산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것이죠. KF-21은 블록 단계를 거쳐 완전한 스텔스를 추구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톱니 구조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블록2에서부터는 그보다 더 진보된 기술로 불리는 RAS라는 기술을 접목합니다. 여기서 RAS란 전자기파를 투과 또는 흡수 반사시키는 물질들을 특정한 구조에 적용해 RCS를 감소시키는 전파 흡수 구조 기법입니다. 이로써 KF-21은 완전한 스텔스, 멈티,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5.5세대로의 진화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오늘 간단하게 시제기 4호기 복자형의 비행시험 성공을 통해 우리 KF-21의 어마무시하고 놀라운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 한국과의 과학기술력을 알고 싶다면 왜 그 국가의 최신 전투기를 보라고 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KF-21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와 기체를 자체 개발하여 전력한다는 것만으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우리 기술의 놀라운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한 줄 평. 누군가 한국은 왜 이렇게 무기에 집착하냐 묻는다면 한국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기 때문이다.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제 5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대서사시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2시 19분 이륙해 45분간 남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KF-21은 앞으로 남은 시험 과정에서 A사 레이더, RF 제머, EOTCP, IRST 등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첨단 핵심 기술 검증 시험과 함께 공중급유 시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시제기는 총 6기, 단좌형 4기와 복좌형 2기로 개발되는데요. 이번 시제 5기를 끝으로 단좌형 KF-21은 모두 제작이 완료되어 시험 비행까지 성공한 상태이며 마지막 시제 6호기는 다음 달 시험 비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니 처음으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도전한 국가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순조롭고 빠른 개발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씁쓸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명색의 공동개발국이면서 8천억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파견한 조종사들이 시제기에 처음으로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홈퍼스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한국에서 시험비행 조종교육 이수를 끝낸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무하메드 수기안투 대령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로 보내기로 합의된 시제 5기가 아닌 시제 4호 복좌형 후방석에 탑승하여 이목을 끌었는데요. 전방 조종석의 조종관은 한국 조종사인 김태범 소령이 탑승하였죠. 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는 것은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양국 협의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비행 훈련에 일정 부분 참여하게 되어 있으나 분담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비행 참여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즉 인니가 올해 2월 약 417억 원을 냈으니 후방석 정도는 태워줄 수 있다는 뜻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CC 코너 들어가서 간단하게 맛보는 거죠. 카이는 그동안 꾸준히 미납된 분담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시제기를 보내지 않겠다는 경고를 확고히 할 만큼
현재 상황으로는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조종사들이 단독으로 비행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자국 조종사가 멋지게 조종관을 잡고 인리로 보내질 CJ-5호기의 시험 비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믿었던 인도네시아는 아쉬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가 분담금 진행 상황에 따라 비행 참여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한 데에 나름 발끈하고 있기도 한데요. 참고로 댓글을 달아준 인리의 네티즌들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응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한국도 인도네시아의 KF-21 기술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왜 인도네시아에 거짓말을 하는 거지? 다음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신형 전투기 수호이 57. 우리는 미화 81억 달러에 다소 라팔 4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KF-21 보라매는 얼마인가요? 당신의 정부는 돈을 모으는 방법만 알지 현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정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우선 기술 이전 조항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부터 오직 생산 관련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이전만이 있었을 뿐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4대 핵심 기술을 포함 200여 개의 첨단 기술들은 일절 이전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를 인리 정부도 알고 있으니 재협상하자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인도네시아는 라팔 42대를 81억 달러, 총 프로그램 코스트 약 10조 원에 구매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인리의 KF-21 분담금은 1조 7천억으로 시제기 한 대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한 것이니 순수 기종 도입 비용이라 할지라도 훨씬 저렴한 것인데 왜 발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니 혹시 후달리니? 한편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공동 개발의 틈이 생길수록 기뻐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인니의 지분을 우리가 인수하여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16일 폴란드 네티즌들은 KF-21 CJ-5호기 출고에 대한 소식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가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블록2에서 합류한다는 소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F-21 생산 슬롯을 얻어야 합니다. 가격이 좋고 납기가 빠르다면 바로 계약이죠. 이번 CJ-5호기는 미그-29 도색과 비슷해서 굉장히 꼴린다. 저거 우리 보라고 만든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폴란드 국영방산 업체인 PZ의 회장과 현지 매체 그리고 네티즌들은 이처럼 KF-21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도입 예정인 F-35의 납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1일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폴란드의 F-35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당초 계획은 6대의 F-35가 2026년 3월에 도입되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26년 말로 미뤄졌다. 또한 27년 초에 인도될 것으로 예정된 4대의 F-35도 27년 말로 지연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또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폴란드는 2020년 F-35 블록4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도 시기를 2030년 내로 설정하였지만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미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의 4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올해도 F-35의 업그레이드 지연으로 인해 2023년 인도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는데요. 전 세계적 군비 증강으로 인해 첨단 전투기의 수요가 대폭 늘어 많은 주문을 받은 F-35이지만 지속적인 지연으로 폴란드의 순번은 더욱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F-35는 프레드 앤 휘트니사의 F-135 엔진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엔진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F-135는 매우 강력한 엔진이지만 F-35 개발 과정에서 원래 계획보다 기체 면적이 증대되고 무거워지면서 목표하고 있던 항속거리와 가속 능력을 뒷받침하기 힘들어졌고 게다가 F-135의 발전량 및 냉각 능력으로는 블록4 및 테크 리프레시 3 업그레이드에서 추가되는 여러 기능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도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적응형 엔진 전환 프로그램 AEPT를 통해 차세대 어댑티드 사이클 엔진 개발에 나선 GE와 프레드 앤 휘트니는 이미 각각 XA100, XA101로 명명된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2023년 3월 13일 프랭크 캔달 공군 장관은 비용 문제와 완성도에 대한 의구심으로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고 프레드 앤 휘트니의 업그레이드 킷을 선택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기존 F-135 엔진이 크게 결함이 있거나 중국산처럼 못 쓸 정도의 엔진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대한 F-35 기체에는 적합하지 않은 엔진이라는 데 있죠. 특히 늘 언급되는 것이 기동성 문제인데요. F-35는 단발기라 엔진도 큰데 무장창까지 안으로 넣다 보니 크지 않은 미들급 기체에 상당히 두꺼워져 밀떡들 사이에서는 랏등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KF-21과 비교해보면 그 육중한 몸매가 더욱더 부각되죠. 전투기의 기동성 측면에서 볼 때 추력 중량비는 높을수록 ing면 하중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추력 중량비란 전투기의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수치이고 ing면 하중은 코너 속도와 더불어 전투기의 선의 성능을 간단히 나타내주는 수치로서 전투기의 무게를 날개 면적으로 나눈 것이죠.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F-35A의 ing면 하중은 심각할 수준으로 평가된 13개 서방권 기체 가운데 가장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추력 중량비 또한 좋지 못해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는데요.
기동성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미 국방부의 독립적인 평가기관인 시험평가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F-35는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중력가속도 3.8G 이상을 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45% 이상 연료 탱크가 비어 있어야 7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작전 도중 급선회나 급하강, 급상승 등을 하는 과정에서 중력가속도가 올라가는데 연료를 가득 채우면 F-35의 기동성이 확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전투기 필수 기능인 근접 공중정 역량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왜 미국은 F-35의 개발을 추진했고 도입했냐?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이미 8개국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개발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발 목적 자체도 제공권 장악보다는 지상 타격에 초점을 둔 다목적 전투기였기 때문에 기동성 저하 문제는 사실상 묵인되다시피 하였고 현 시점 개량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잘 안되고 있지만요. 반면 KF-21은 F-35 대비 전 세계 모든 기체를 놓고 비교해봐도 매우 우수한 추종비와 익면하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익면하중은 F-35 대비 훨씬 뛰어났으며 추중비 역시 라팔, 유로파이터, 심지어 F-22보다 좋았습니다. 뛰어난 기동성을 갖춘 기체라는 것이고 이것이 폴란드가 KF-21을 원하는 이유이죠. 전반적으로 동구권 전투기들은 뛰어난 기동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전투기가 스텔스로 대표된다면 러시아 전투기는 기동성을 위해 스텔스에 악영향을 끼치는 카나드를 달 정도로 고기동 전투의 진심인데요. 러시아 유명 테스트 파일럿인 마고메트 톨보예프는 수호이 57의 기동성이 F-35보다 훨씬 우월하다며 공중전이나 금전전에서 수호이 57이 F-35를 쉽게 파괴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F-22 조종사 조시더슨 소령은 영상을 통해 F-22가 슈퍼 기동성으로 널리 알려진 수호이 35 대비 기동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두 기종에는 세대 차이가 있고 전투기 단가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전투기들의 높은 기동성이 증명된 꼴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즉 현 시점에서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대응 수단이 시급한 폴란드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면서도 높은 기동성을 갖춘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납기가 가능한 서방제 기체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KF-21입니다. 오죽하면 현지 네티즌들은 KF-21은 폴란드 항공산업을 재건할 마지막 기회라고 할까요? 폴란드는 한국의 납기 능력을 통해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고 또한 공동개발을 통한 기술 이전 및 폴란드 현지에 구축된 유지보수 시설을 활용하여 KF-21 유럽 생산 허브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창정비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기에 높은 가동률까지 보장되니 폴란드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폴란드의 구매와 별개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을 우리 측에서 먼저 끊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무기가 아직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했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방산 고객이라는 것인데요. 맞는 말이죠. 참 맞는 말. 아니 그럼 고객이 돈을 주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건가? 그건 호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번 당하면 피해자지만 두 번 당하면 호구죠. 그런데 벌써 인도네시아는 KF-21, TO-10, DSM-2 1500 세 가지 무기의 미납을 수차례 미루어왔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해줄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오늘의 한 줄 평. 사실 인니가 돈 안 내도 괜찮다. 국기 뒤집으면 그만이야. 한국 항공 오죽 기술력의 집약체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할 최초의 한국형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시제기가 모두 최초 비행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개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KF-21 마지막 시제 6호기가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오후 3시 49분 이륙해 33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짙은 회색 도색으로 강력한 포스를 보여준 이번 시제 6호기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해당 색상이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특히 6호기는 4호기와 마찬가지로 전후방에 조종석이 있어 조종사 2명이 탈 수 있는 복제기였는데요. 처음으로 도전하는 4.5세대 전투기를 두 가지 변형 모델로 개발해낸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이죠. 또한 총 6개의 추출 비행에서 단 한 번의 사고나 실패도 없이 완벽한 비행에 성공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시험 비행 중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절대 굴욕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요. 이를 위해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이며 결함이 있다면 시험 비행 중 조기에 발견되어야 추후 대형 사고와 설계 변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계의 수많은 전투기들이 때때로 시험 비행 중 피치 못할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기체 결함이든 장비 결함이든 조종사 과실이든 환경적 요인이든 추락 사고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허다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무려 22만 개의 부품이 결함 없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하고 기체 본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각기 장치들의 체계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시험 비행 조종사가 지상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능숙하게 숙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안전한 시험 비행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2009년 11월 16일 미국의 F-22 랩터는 알래스카에서 시험 비행 중 기계 결함으로 인해 추락하여 조종사 한 명이 숨졌고, 2014년 3월 24일엔 스페인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알바세테에서 시험 비행 중 기술적 문제로 추락하여 조종사 한 명이 숨졌으며, 2009년 4월 30일엔 인도 공군의 수호이 30 MKI가 마하라시트라주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하여 조종사 2명이 숨지기도 하였으며, 2014년 미 해군의 F-35 라이트닝2가 패팅슨 공군기지에서 연료관 문제로 추락, 2007년엔 프랑스 브리타니에서 다소 라팔 추락, 2006년엔 중국 선전에서 청도 젠12 조종 시스템 오작동으로 추락 등 세계의 많은 기체들이 다양한 시험 비행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KF-21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전성만큼은 일체 어떤 문제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CG-6호기 시험 비행이니 총 6번의 소티만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현재까지 약 300여 소티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종사와 기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정적이었죠. 심지어 공군 제52 시험평가 전대에 따르면 매번 소티 때마다 다른 기동 방법과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3호기 최초 비행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발 비행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 소티 다른 기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분들과 비행 사전 준비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요. 엔지니어 분들과 기동 협조라든가 그리고 같이 시뮬레이터를 타면서 기동 연습을 통해서 비행 시험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CG-6호기 역시 지난 4호 복제기 때와 달리 2명의 한국인 조종사가 모두 탑승하여 기동성 측면 데이터 분석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전방석엔 52전대 조종사가, 후방석엔 카이 시범 조종사가 탑승하였죠. 소티마다 다른 기동, 다른 기체 성능 테스트를 했다는 것은 KF-21의 뛰어난 안전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KF-21 시험비행팀 김찬조 팀장은 이를 두고 믿기 힘든 성과라며 이렇게 말하였죠. 지상시험, 지상활주, 첫 비행, 초기 건전성 쪽 비행을 할 건데 항공기가 너무 여기 안정적이다, 신뢰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남아있는 이 비행 시험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F-21은 어째서 이토록 안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시험비행 전 제작 과정에서 더 나은 안전성을 위한 심도 깊은 고민과 수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변경 과정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리에 따르면 KF-21은 제작 과정에서 무려 9번의 세부적인 디자인 변경 과정을 거쳐 지금처럼 흠잡을 데 없는 동체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제기로 출고된 KF-21 보라매의 최종 모델명은 C1095인데 이는 C101부터 시작해 9번의 형상 설계 변경을 거쳤다는 뜻이죠. 즉 개념 설계 단계에서 공개된 C101을 거쳐 2012년 최종 형상으로 C1032이 확정된 후에도 본격적인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총 6번의 디자인 개선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리는 C103 모델에서부터 시제기까지 풍동 시험을 통해 전투기의 신체 능력을 검증하고 완벽한 바디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2016년부터 총 2000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아음속 풍동 시험을 진행했는데, 풍동 시험이란 실제 전투기를 규격에 맞게 축소하여 인공적인 공기 흐름을 주입해 기동성,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전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동성과 안전성인데 각기 받음각마다 기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카리는 풍동 시험을 통해 조기의 결함을 방지하고자 형상 변경을 위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하였죠. 여기서 KF-21의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는 것인데요. 2016년 설계 작업을 시작한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보잉 T-7A는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양산은커녕 개발 완료도 공식화하지 못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풍동 실험 부족으로 인한 윙락 현상 발생 문제입니다. 그만큼 시험비행 이전의 풍동 실험은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현재 순탄한 시험비행 일정을 거치고 있는 6대의 KF-21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한국 공군이 인도받게 될 120대의 KF-21이 한국의 상공을 뒤덮는 날이 도래한다면 정말 여러 의미로 대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KF-21은 양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국인 특유의 기질이 발동된 KF-21의 빠르고 안정적인 개발은 주변국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고 이를 외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27일 기사에서 KF-21이 중동 국가들의 원픽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는데요. 중동 국가들은 전투기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는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이지만 현재 미국은 그들에게 스텔스 전투기를 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전투기를 생산하지만 걸프 국가들은 다른 전투기들을 얻기도 힘든 상황이다. 일례로 사우디는 영국 주도의 GCAP, 템페스트 사업 참여를 희망했지만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은 영국의 다국적 노력과 분명히 구별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 다른 대안으로 떠오른 소위 체크메이트는 전쟁으로 인한 개발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되었다. 이에 걸프국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한국의 KF-21 뿐이다. 중국의 FC-31, 젠-35가 수출용으로 제공될 수 있지만 진지한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전투기의 효과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 품목으로 올리기에는 매우 시기상조이다라고 했습니다. KF-21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떠한 운용국의 상황도 모두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유일한 기체라는 것인데요. 미국과 유럽과 달리 한국은 정치적으로 척진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적성국이 있지만 어차피 그들은 우리의 무기를 구입하지도 않고 우리가 수출할 일도 없습니다. 또 타국이 우리 무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제재를 하거나 하진 않죠. 이에 인권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대안은 한국산 무기가 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 무기에서 탈피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대안도 한국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뛰어난 가성비는 수출 잠재국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전부 맞출 수 있는데요. 선진국들에게 있어서는 최근 가치가 부상하고 있는 미들급 포지션으로, 그리고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 남미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하이엔드급 전투기로, 여기에 자본은 풍부하지만 정치적 문제가 얽혀있는 중동 국가들에게는 미들 하이급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넓은 수용성을 지닌 기체가 바로 KF-21인 것이죠. 한마디로 전세계 모든 국가가 원하고 원할 수 있는 기체다. 한편 KF-21의 가치가 부상할수록 유독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놈의 인니죠. 최근 인도네시아가 또 한 번 한국의 뒤통수를 가격했는데요. 지난 5월 인도네시아는 늦어도 6월 말까지 미납된 분담금에 대한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지만 6월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도 어떠한 납부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또 물을 먹였습니다. 심지어 6월 말까지 한국에 납부를 할 것을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납부를 언제 할지에 대한 계획을 통보할 것을 약속한 것인데 이마저도 안 했죠. 지들이 먼저 약속을 잡고 사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로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기한을 넘기며 결국 데드라인을 건넜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현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 26일 프라부어 국방부 장관은 현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러 질문을 받은 가운데 한 현지 기자가 한국과의 KF-21에 대한 계약을 현 정부가 이행할 것인가 라고 물었고, 프라부어는 앞으로 우리는 한국과 협상하고 우리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현지 기자는 못 믿겠는지 다시 한번 납부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잡혀있냐 라고 물었는데, 이내 프라부어는 아무튼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뭐 창피하겠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저신용 국가로 낙인이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자칭 동남아 최강국을 자처하는 인구 4억의 인니는 약간 중국처럼 대국부심도 가지고 있으니 자존심이 높은 그들에게 있어 돈을 못 내 첨단 전투기 사업에서 팽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건 용납하지 못한다는 분위기이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시간은 지났으니 짐 챙기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편 KF-21의 시제 6호기가 시험비행을 모두 마친 다음 날 중국에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제니10 전투기가 중국산 엔진을 장착하여 시험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드디어 제니10의 WS-15 쌍반 엔진이 개발이 완료돼 우리 중국도 첨단 엔진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경사 분위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뭐 그만큼 골머리를 썩혀왔던 엔진이기에 이런 기쁜 반응은 뭐 이해가 갑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WS-15는 다양한 문제를 겪으면서 사업이 물거품될 위기까지 놓였었는데요. 그러다 21년 WS-15의 개발이 완료될 것을 알린 뒤 2년이 지났어야 시험 비행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아한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WS-15 엔진의 핵심은 TVC 기능인데 이번 사진이나 영상에서 공개된 제니10의 이륙 장면에서는 TVC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 군사 블로거이자 연구원인 루프리 역시 TVC를 찾아보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TVC는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의 약자로 추력 벡터 제어를 의미합니다. 즉 엔진 노즐의 방향을 수평, 수직 또는 각도를 조절하여 항공기의 추력을 변화시키는 장치인데요. 항공기의 기동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TVC가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은 WS-15 엔진은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자 미세먼지 없는 중국인데요. 그만큼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모든 전투기가 TVC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니십만큼은 TVC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니십의 고질적인 문제가 저조한 추력대 중량비이기 때문이죠. 제니십은 기체 사이즈가 F-22보다 더 큰 대형 전투기입니다. 현재 제니십의 전투기는 자체 중량 17톤, 최대 이륙 중량 36톤인데 엔진 2개의 애프터버너 가동 시 추력은 26톤으로 슈퍼크루즈 따위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 미 공군의 F-22는 최대 이륙 중량 26,309kg으로 2개의 F-119 엔진이 애프터버너를 가동시키면 156kN의 추력을 발휘합니다. 중국은 제니십을 개발한 후에 저조한 기동성으로 인한 문제를 겪었고 여기에 카나드까지 달고 있는 제니십은 공기 저항도 크기 때문에 기존의 엔진보다 훨씬 강력한 추력의 신형 엔진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차기 자국산 엔진의 추력 목표를 무려 180kN 이라는 세계 최대급 추력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당초 중국은 제니십의 고성능 엔진을 달아 유사시 빠른 속도로 높은 고도까지 오른 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요격 특화형 전투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텔스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체 형상을 고속에 중점을 둔 델타익 형상에 이 델타익의 비행 안전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텔스 성능의 엄청 마이너스 요소인 카나드를 집어넣는 초유의 설계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중국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기체 경량화에 실패했고 고성능 엔진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중 기동성은 좋냐? 또 그것도 아닌데요. 제니십은 동급 전투기 가운데 ing면 하중면에서 크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종입니다. ing면 하중이란 항공기의 중량을 날개 면적으로 나눈 값인데 ing면 하중이 낮으면 그만큼 기체 중량 대비 날개 면적이 넓어 양력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중에서 더 날렵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즉 제니십은 현재 수준에서 무게를 대폭 감량하지 않는 이상 세계의 다른 전투기들보다도 근접 공중전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설계 아니면 노답인 애매하고 우매한 기체가 제니십. 반면 KF-21은 세계 최상위급의 추중비를 지녀 높은 기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방 진영 전투기 추력대 중량비 투표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KF-21의 위치가 가속성, 턴의 속도가 높은 영역인 오른쪽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수치상으로 나머지 4.5세대 전투기들을 포함해 F-35A보다도 우수한 기동성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KF-21의 우수한 기동성은 실제로 F-35와 KF-21을 둘 다 조종해본 공군 조종사들 역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엔진이 두 개인 만큼 추력이 그리고 가속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비행시험 수행한 결과로는 추력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이스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FA50과 16을 현재로 운영하고 있는데 체이스 조종사들도 마찬가지로 가속 능력이 좀 다르다. 특히 상승할 때 이렇게 파워를 쓰고 올라가면은 따라오기 힘들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느낌상 높은 추력과 가속 능력은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KF-21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오늘의 한 줄평 KF-21 시제기들의 마지막 미션은 바로 배면 비행이다. 국기 뒤집는 퍼포먼스 해주면 폴란드와 인니 둘 다 다른 의미로 환장할 듯.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